자, 여러분들 24년도 작년 11월 25일 날 시행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이렇게 문제하고요. 키워드 분석표라는 것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제 다른 것이 우리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답 키워드를 너무 여러 개를 실어 놓으면 여러분들도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여러 개 정답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제가 많이 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메타 구조도인데, 이 메타 구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 문제는 키워드가 이거다, 그리고 요 문제의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답지입니다. 물론 뭐 예상 정답지지만은 요 정답지는 아까 보셨다시피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답 표현, 또 문장 표현, 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형 문제는, 동형 모의고사는 이 키워드 분석표가 없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키워드 분석표는 없고, 문제, 그 다음에 메타 구조도, 그 다음에 정답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항상 이제 이 중등은 이렇게 주제가 들어갑니다. 주제가 들어가는데, 요 주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출제될 때 좀 길게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좀 짧게 출제가 될 때도 있으니까 길이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것 없고요. 그래서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실어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제는 요게 서론 부분에다가 주제를 실어야 됩니다. 1점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다가도 주제를 이렇게 실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이제 만드신 교수님한테 이거를 제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주제를 이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서론 결론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엿다 보니까 서론하고 결론 부분에 주제를 엿다 보니까 아주 짧은 한 문장도 안 되는 이런 서론이나 결론은 사라졌다. 그리고 주제를 쓸 정도이니까, 주제를 우리가 쓸 정도이니까 서론이나 결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더라. 아예 안 쓴 사람은 점수를 안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게 각각의 이제 문단 부분에 이제 주제가 들어가거든요. 각각 문단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왜였냐 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번째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교사학습 방법, 세 번째는 교육평가, 네 번째는 교육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는 교육학 영역이 다 다르는 거죠. 그리고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어떤 서론과 본론, 결론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각각의 우리가 영역 부분에 주제를 넣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묻지 않더라도 개념을 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주제 부분을 우리가 적어주면은 서론과 결론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론 부분에 주제를 좀 쓰시기가 힘드시면은 요 본론 부분의 주제는 나중에 모의고사 때 가서 여셔도 됩니다. 어떻든 이제 이게 20점 맞는 사람은 이것까지 완벽하게 작성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배점 부분을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문제가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이제 답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학생 평가 시에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을 각 한 가지씩 적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3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3점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여기에 1점, 여기에 1점, 여기에 1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의 유형이나 이 교육과정의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는 채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는 것은 뽐내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뽐내면 이게 네 번째 문제를 쓰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잠적 교육 과정을 좀 근거해서 볼 때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그다음에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학생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어떻게 좀 고려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시죠. 지금까지 세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최근 동향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해당 교육 전문가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사 A. 제가 교육 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1인 1 맞춤형 동아리, 1인 1 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좋아져서 동아리를 운영하니까요. 그죠? 동아리를 운영하니까 교우 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는 반면 일부 학생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경우는 좀 부정적이죠. 동아리 내에서 우리가 여러 학생들과 우리가 친해지는 것도 좋고 또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와 같이 우리가 어떤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데 끼리끼리만 논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죠. 하지만 교우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긍정적 면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은 뭡니까? 잠적 교육과정이죠. 우리가 영교육과정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적 교육과정은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의도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잠적 교육과정을 딱 드러내어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우리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긍정적 면을 내세우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죠? 예,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 계획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좋겠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그 추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웠을 때요. 항상 좀 이게 어디다가 많은 초점을 두느냐 하면은 이게 1번 문항에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잠적교육과정 정도는 아실 수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잠적교육과정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교육 내용을 구성해주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들의 맞춤형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각각의 영역에 다양한 이란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접근하기가 답을 쓰기가 아마 만만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답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 답이 뭘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답을 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적교육과정이라는 용어, 잠적교육과정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우선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부분에서는 다양한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 다음에 교육평가 부분에서도 다면평가를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이 다면평가를 하는데 자기평가뿐만 아니라 동료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친구의 어떤 눈치도 좀 보고 친구의 끼리끼리만 우리가 노는 문제도 좀 벗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목표가 우리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우리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른 학생과 많이 어우러져서 목표는 우리가 1인 1운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영역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잠적교육과정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적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은 없지만 학습 목표 중에서 다양한 학습 목표, 다양한 교육 내용, 다양한 평가, 이건 우리가 이제 다면평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줘도 좋겠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나와 있는 문항은 생각보다는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잠적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은 항상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 보시죠.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 한 가지.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 유형의 3가지를 서로 다른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기능을 추론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어려운 점은 왜 발생할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상호작용의 유형이 뭘까? 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침착만 하시면 상호작용의 유형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선 학습자가
교사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자와 학습자끼리 온라인 수업이지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자가 컨텐츠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것 말고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의 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 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학교 현장에 아마 기간제 교사라도 좀 계셨으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사실 이제 이 디바이스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도 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라도 있다, 노트북이나 뭐 일반 데스크탑 PC가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없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빌려온다든지, 또 빌리러 갔는데 담당 선생님이 안 계신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이렇게 소위 말씀드려서 학습기기가 구비되지 않고 학습기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잘 헤쳐나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에이, 뭐 오늘 해당 선생님이 없으니까 뭐 내가 이 태블릿을 우리가 빌려가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놀지 뭐, 선생님이 뭐 왜 안 빌렸나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선생님이 안 계셔서 안 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려운 점은 첫 번째가 학습 환경,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학습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자의 특성이죠. 그리고 이 어떤 학생들은 이 학습기기를 원만하게 우리가 잘 다루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온라인 학습의 어려운 점은 한 가지를 들면 되는 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들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써도 되고 두 개를 우리가 같이 써줘도 좋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은 학습 환경이 잘 구비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학습 환경이 잘 구비되지 못했을 때, 또는 우리가 학습 기기가 잘 구비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학습자의 특성이 적극적이고 우리가 소극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특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 기기 작동에 우리가 좀 특성을 잘 발휘하는 학생,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상호작용 세 가지는, 자, 첫 번째 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컨텐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컨텐츠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학습을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우리가 상호작용은 어떻습니까? 모dom학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정보교환과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는 어떤 피드백, 그죠? 예, 교사는 학습 확인과 또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컨텐츠는 학습의 컨텐츠도 있을 수 있겠고 평가 내용을 우리가 컨텐츠로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서로 다른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는
교사가 학습 확인도 하고 피드백도 제공해 주고, 학생끼리 우리가 상호작용은 온라인 모둠 학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학습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학습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평가도 이루어지는 측면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현장을 좀 잘 알면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은 쉽게 답을 했었을 거라고 보고,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게 특별한 어떤 유형이 있을까? 그죠? 특별한 어떤 유형이 있을까라는 이런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세 번째 문항을 한번 보시죠. 전문가 2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의 유의점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 부분 하나, 결과 해석 시에 하나라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의 특성 두 가지를 적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조금 보시죠. 강연을 듣고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예를 들어 평가 유형으로서는 능력 참조 평가, 검사 방법으로서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 방법에 더 발전된 특성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오늘 소개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가 뭡니까?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가 네 가지죠. 첫 번째, 중거 참조 평가. 두 번째, 규준 참조 평가. 그 다음에 성장 참조 평가. 그 다음에 능력 참조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장은 지금 이제 요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동형 모의고사에 이거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거죠. 학기 초, 학기 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기 초와 학기 말이 있을 때, 학기 초와 학기 말이 있을 때, 그러면 학기 초와 학기 말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타트 평가 보시면 뭡니까? 기본 점수와 형성 평가의 점수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얼마나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뭘 비교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해 주는 거, 역량을 평가해 주는 게 뭡니까? 준거입니다. 학습 목표에 도달했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100m 달리기를 15초 이내에 달릴 수 있으면 학습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15초 이내에 학습 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지만 17초, 18초, 20초 되는 학생은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거지향 평가라는 것이 능력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기 초에 중거지향 평가를 하고 학기 말에 중거지향 평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학기 초에 100m 달리기를 시켰더니만은 18초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한 학기 동안에 여러 가지 달리기에 대한 어떤 기술, 달리기에 대한 어떤 연습을 시켰더니만 학기 말에 15초에 도달하더라. 결국은 이 학생은 학기 동안에 3초 정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역량을 발휘한 거죠. 이게 성장 참조 평가입니다. 그러면 능력 참조 평가라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학생이 15초가 걸렸다고 해요. 15초가 걸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학습을 확인해 봤더니만은, 이 학생은 16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15초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발휘 정도가, 그러니까 최고치의 능력에 비해서는 발휘 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참조 평가라는 것은 능력을 적자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능력에 비해서 그 시험에서의 능력은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발휘되느냐의 정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한 논술, 교육학 논술을 한 18점 정도 봤는데 실제 시험에 가보니까 내가 많이 떨었다. 내가 많이 불안해했다. 그래서 한 15점 정도밖에 못 맞았다. 능력의 최대치가 18점인데 자신의 시험에서 15점밖에 못 맞았다는 것은 최대 능력치의 3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죠. 그거를 능력 참조 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능력 참조 평가에 정의를 써주는 거에 좋겠죠. 결국은 최대 능력에 비해서 능력의 발휘 정도를 의미해 준다. 이게 채점은 좀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좀 보시면 알다시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적용을 하려 그러면 요게 능력치가 이미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시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학기 말이라든지 학년 말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적절한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적절한 우리가 준거, 적절한 어떤 목표치에 우리가 역량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중거지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최대의 능력치를 기준으로 삼아줘야만이 적절한 능력 참조 평가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이제 이론적인 건데, 얼마나 과연 학생들이 능력 참조 평가를 이해하고 있느냐. 성장 참조 평가는 그래도 이해가 잘 되는데, 능력 참조 평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실 추론 문제라고 보다는 사실 이 문제는 이론적 기반을 두고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CAT는요, CAT는 출발점이요. 예, 출발점이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출발점을. 예, 출발점을 우리가 좀 여러 개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 C라는 뭐 좀 더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출발점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문항을 우리가 출발하는 학생이 A 문항에서 A 문항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맞추면 뭐 10번 문항을 풀어라. 그 10번 문항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A를 틀렸습니다. 그러면 5번 문항이 나타나는 거죠. 또 틀렸으면은 3번 문항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형 문항을 할 수도 있고 또 주관식 문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학생은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오답 문항이 주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 짧은 시간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적합한 문항을 통해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평가에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틀리면 뭐 감점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맞으면 요거는 2점짜리, 요거는 맞으면 3점짜리, 요거는 맞으면 5점짜리 이런 식으로 문제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점수 배점을 우리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배점을 통해 가지고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어떤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맞춤형 평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CAT는 컴퓨터 평가에다가 여러분 분지형 프로그램 아시죠? 이렇게 생긴 분지형 프로그램의 형태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단점이 뭘까요?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작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3번은 평가에 관한 건데 내용 자체가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참조 평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써낼 수가 있는데 능력 참조 평가의 어떤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자, 어떻든 여러분들 이제 능력 참조 평가가 출제가 되어서 성장 참조 평가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간에 항상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중거지향 평가에 보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장과 능력은.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은
전문가 지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요소 세 주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법적 구성 요소에 우리가 세 주체라는 것은 구성위원, 요거는 여러분들 그 교원위원, 학무위원, 그 다음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주체 구성의 의의가 뭘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나 그 다음에 교원위원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의결도 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이 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부모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지역위원은 지역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그 교원위원들은 교원위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의 전문성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는 학교교육위원회가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위원으로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뭘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순기능은 뭡니까? 학생들의 니즈를, 그렇죠? 학생들의 요구를 잘 우리가 반영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니즈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역기능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그런 요구적인 것들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요구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의 어떤 전문성이 좀 있을까? 아직 우리가 사회적 경험이 없고 또 학교에 우리가 전반적인 경험을 우리가 살펴볼 만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 의견을 제대로 개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또는 학생들의 우리가 사회적 경험의 어떤 부족성, 뭐 이런 것을 좀 들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내년 시험도 뭐 올해 어려웠으니까 내년 시험은 좀 쉬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연거푸 2년 어렵게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으라는 거죠. 결국 이제 논술의 난이도는 추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론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느냐, 그리고 추론 정답지가 매우 넓습니다. 기준이, 채점 기준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것도 답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정답으로 채점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미리 포기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많이 하자. 추론 문제는 결국 연습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습에서부터 추론의 정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